2부 토론회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자리에 자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장 밖에 계신 분들 또는 행사장 안에서 서 계신 분들은 2부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담소 나누시는 거는 이따가 저녁 시간이 되시면 그때 나눠주시고요. 신 교수님, 예, 자정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2부 위기 이후 민주주의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이철희 수석님이 좌장을 맡으셔서 2부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철희입니다. 우선 안내 말씀 드릴 거는 우리 허은하 대통령 비서실 국민통합비서관께서 좀 사정이 생기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 도착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10분 후에 도착하신다고요? 예. 좀 늦어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2부 제목 위기 이후 민주주의 길을 묻다라는 제목을 보고 좀 답답했습니다. 1부는 무슨 발제문이 있고 그거 가지고 토론하면 되는데 저희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뭔가를 하라고 그래서 방송으로 치면 1부는 정기방송이고 우리는 유튜브 방송 같은 그런 걸로 이해가 돼서요. 조금 저렴하게 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약간 질문부터 던지고 가겠습니다. 제가 지난 대선 거치면서 개인적으로 가졌던 의문이나 약간 답답했던 점이라고 하면 일부에서 많이 다뤘습니다만 이 친위 쿠데타라는 불법 계엄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대선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과반을 못 얻었을까?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역으로 이제 저들은 왜 저렇게 많은 표를 얻었을까? 계엄을 사실상 내란을 옹호했던 사람이 41%의 득표를 했다는 것은 제가 정치권에 오래 머물렀던 사람입니다만 좀 당혹스러운 현실이었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의 고민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미국을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재선했습니다만 첫 임기 끝마치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기 위해서 의회 폭동을 일으켰단 말이죠. 본인이 적극적으로 사주 선동해서 의회 폭동을 일으켰는데 당시에 여론 지지율을 조사한 데이터를 보니까 폭동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11%포인트 떨어졌어요. 제법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당시 미국의 학자들이 여론을 연구한 학자들이 이렇게 역대급으로 큰 사고를 쳤는데 그거밖에 안 떨어졌단 말이야 라고 놀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버드대학교 흑인 교수가 자기 집에 들어가는데 문을 잘 못 열어서 경찰이 연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그 경찰관을 나무랬다가 백인 경찰을 나무랬다가 퓨 리서치 조사하면 지지율이 8%포인트 떨어졌거든요. 그 사소한 사건으로도 그만큼 떨어지는데 역대급으로 큰 대형 사고를 쳤는데도 11%포인트밖에 안 떨어졌다. 그러니까 미국의 여론조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놀란 건 뭐냐? 이게 2달 지나니까 다 회복되더라고요. 다 원상복귀되기 시작해서 어느 순간 되니까 마치 없었던 일처럼 되어버리더라. 데이터상으로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트럼프는 그 사고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4년 뒤에 보란듯이 재기해서 대통령이 됐고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긴 게 아니라 일반 대중투표에서도 이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경로를 그리고 어떤 미국의 민주주의가 도대체 얼마나 나빠졌길래 트럼프가 그런 사고를 치고도 4년 만에 보란듯이 재기할 수 있었느냐 이 질문을 우리한테 가져오면 우리는 그걸로부터 자유로운가라는 질문이 저 항상 제한테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때 저들이 탄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풍 맞아서 의회 권력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차떼기 정당이다 뭐다 해서
그 정당, 지금도 유대고 있는 그 정당이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다시 촛불혁명에 의해서 집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 만에 다시 저들이 재집권하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재기만큼이나 우리도 2번의 실패가 있었다라는 걸로 생각해보면, 단순화시켜서 보면 지금 우리가 대선 이후에 시야를 좁혀서 지난 대선 이후에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다시는 그런 잘못된 상황이 도래하지 않게끔 하는 정비라 그래야 될까요? 내란 극복도 좋고 민주 회복도 좋고 어떤 용어를 붙이든 그걸 잘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으로 제가 오늘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총론 같기도 하고요. 아까 제가 전제로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저렴하게 말씀하셔도 되니까, 왜냐하면 여기 저희 패널 구성이 통일된 뭐가 없어요. 앞에 보면은 학자분들이고 교수분들이라서 이게 우아한 얘기가 되는데 우리는 이게 이상한 잡탕 비슷하게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양해 좀 해주시고, 다들 뒤로 말씀하게 해달라고 사전에 로비를 하셨습니다만 사회자 직권에 의해서 오늘은 우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처장님부터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지연입니다. 질문을 뭘로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여쭤봤는데 끝내 안 가르쳐 주시더니 이렇게 시험 자리에 앉히셨어요. 네, 지난 연말부터 4개월 정도 광장에서, 국회 앞에서, 광화문에서, 한남동에서 집회를 주관했던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기업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을 맡으면서 참여연대 사무처장으로 같이 활동을 했었고요. 광장에서 그간에 광장에서 만나 뵙지 못했던 많은 세대와 집단을 그 활동을 하면서 좀 접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경험이 제게도 제 시민운동 짧다면 짧고 좀 길다면 길 수도 있는데 하는 그 과정에서, 인생에서 정말 큰 어떤 경험과 교훈을 제게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힘으로, 능력으로 좀 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란 극복 민주회복 잘하고 있냐, 이런 질문 주신 거잖아요. 조금 이제 시작은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러나 아직 앞선 세션에서도 많이 언급됐던 것처럼 뜻밖의 아직도 그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할 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신뢰를 갖고 계신 분들이 제 기억으로 한 27% 정도 됐던 것 같거든요. 그 파면 이후에도 그렇게 확인됐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지금 시민사회의 지형은 다수는 당연히 불법 아주 잘못된 행위, 헌정 파괴 행위 이렇게 판단하지만 또 적지 않은 수가 그 믿음을 여전히 갖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지금 이제 내란 극복, 또 민주 회복의 과정은 이제 걸음마 시작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밖에 지금 집권 세력이 얻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서 불현듯 떠오른 것은 제도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선거 이 정치 구조가 계속 그 정치 양극화를 고착화시키는 구조를 갖고 있고 승자 독식의 이 선거 제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 좀 불만스러워도 부족하다고 느껴져도 다른 대안을 선택할 수가 없는 그런 선거 과정에서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됐고, 그러면서 정치에 대한 혐오나 냉소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대통령께서는 상당한 지지율을 얻고 계시지만 여당은 그에 한참 못 미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 다양하고 절실한 목소리들을 다 받아 안을 수 있는 정치적 구조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란 극복에 있어서, 민주회복에 있어서 내란의 이 발생의 경위라든가 구조적 원인이라든가 그에 따른 처벌이라든가 징계라든가 인사조치라든가 하는 것들은 이제 쭉 진행이 될 텐데 그거는 좀 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특검으로만 가능하진 않다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그거는 쭉 진행이 한편에서 되더라도 좀 전면적인 어떤 그 구조 개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함께 시작되는 게 저는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단체에서 지금 최근에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정치권에서는 일체 관심이 없고 특히 민주당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지만 이게 좀 무슨 공자님 같은 말씀인가 할 수도 있지만 내란까지 겪은 마당에 이제는 좀 87년 체제를 조금 극복할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그리고 한 38년 헌법 개정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이렇게 변화된 사회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내란을 통해서 확인된 지금 체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좀 보완할 수 있는 헌법 개정의 논의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는 이제 민주회복에 있어서 이제 아직 시작되지 못한 흐름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헌법 개정이 답이다라는 거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에 그 희망이 어디서 보이느냐라고 하는 점에서 일정한 제도 개선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리고 일정하게는 전 좀 뭐 성과도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전면적인 변화를 저희 광장에서도 사실 느꼈던 거거든요. 처음에 광장이 열렸을 때 응원봉을 들고 나오는 시민들이 있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저희 그 비상행동에서도 처음에는 초와 그 종이컵을 5만 개를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에 대한 그런 이해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청년 세대들이 나왔고 여성 청년들이 특히 앞자리를 채우는 그런 과정들을 보고 이들의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가 나왔냐면 윤석열의 퇴진, 뭐 파면, 이건 뭐 기본적으로 이제 구호를 같이 외쳤지만 굉장히 다양한 사회 경제적 문제들에 대한 구호들을 외쳤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차별 혐오를 더 이상 용인하지 말자라거나 불평등을 완화하자라던가 소수자를 보호하자라든가 이런 이제 요구들이 나왔었다는 것이죠. 이게 꼭 윤석열을 퇴진시키는 광장에서 꼭 나와야 되는 구호는 아닌데 사실 미래 세대들은 그런 요구들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심화되고 축적되면서 앞으로 자기들 희망이 별로 안 보이는 거거든요. 계속 구체제에서 조금씩 개선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 희망을 보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당장 시작되어서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외면하고 있는 것은 저는 정치권에서는 많이 반성해야 되는 문제라고 의원님도 와 계시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길게 안 하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여러 번 마이크를 드릴 거기 때문에 짧게 돌면서 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분은 제가 소개를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혜원 포토저널리스트시고 칼럼니스트이시기도 한데요. 플리처상, 그 유명한 플리처상을 2번이나 받으신 분이고 제가 조금 전에 검색을 해보니까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기록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저도 사실은 포토저널리스트 분이 왜 이 자리에 와 계신지 저도 궁금한데요. 주최 측에 안 물어봤습니다. 왜 모셨는지는. 직접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말씀 주십시오. 아무 말씀이나 편하게 주셔도 되고요. 제 질문 드린 거에 답을 주셔도 되고 편하게 말씀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강형원이고 저는 한국의 이 소위 여러분이 얘기하시는 민주주의가 태어날 1987년 민주화 운동을 취재했던 기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87년도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여러분 더 젊으셨을 때 제가 취재를 했었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미국 망명 시절 때 정치를 최초로 미국에서 시작하실 때가 김수환 추기경님 만나셨을 때인데 그 자리를 제가 특종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1983년부터. 그리고 저는 이제 미국 주리 언론에서만 33년 기자로 근무했고 97년부터 워싱턴 백악관 취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민주 제도가 정착되는 1987년도 봤고 또 미국의 정치를 97년부터는 가까이에서 제가 봐왔는데 이제 그 맥락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난 5년 동안은 제가 한국의 문화유산을 영어 시각으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해서 영어 문화권에서는 너무나 모릅니다. 특히 한국 문명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기 때문에 20세기 오염된 정보만 가지고 한국을 평가하기 때문에 한국을 무시하고 한국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지 않는
편견과 선입견들이 영어 문화권에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AI 시대의 양질의 콘텐츠로 미국 기자의 시각으로 이 한국의 정체성을 제대로 기록하고 있는 일을 하는데, 포토저널리즘은 뉴스의 얼굴입니다. 한국은 안타깝게도 포토저널리즘을 잘 개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일본식 신문을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이 눈을 감으면 뉴스를 그림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포토저널리즘입니다. 그런데 포토저널리즘이 제대로 됐을 때는 세상을 바꾸고 전쟁도 멈추고 뉴스의 화두를 이끌어가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한 가지 먼저 언어적으로 문화유산을 취재하다 보니까 저는 미국에서 맨더린 공부를 했거든요. 한자 배우려고. 근데 이 디모크라시를 동양 세 나라가 다르게 각각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가 디모크라시 얘기할 때는 데모크라틱 시스템 아니면 데모크라틱 프린시플을 얘기합니다. 근데 안창호 선생이 1902년에 미국 오셔가지고 1913년까지 파차파 캠프라고 한인 캠프를 리버사이드에 만드셔서 한인들을 교육을 시킬 때 미국 헌법을 엄청 열심히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1919년에 임시정부 상해 설립하셨을 때 국민헌장 제1번으로 여러분 국회의사당 가면 로턴다에 걸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그렇게 써 있습니다. 민주공화제도가 데모크라시의 가장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리고 근데 맨더린 하는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그냥 민주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민주주의라고 하고 어떻게 믿음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일제 교육을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왜곡된 단어를 쓰고 있는데, 첫째 그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국 와서 이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젊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하고 동등하게 똑같은 점이 뭐냐면은 편식적인 사실만 얘기합니다. 객관적인 사실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의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 언론조차도 이 편식적으로 이 사실을 내놓다 보니까 국민들이 다 바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제가 이 미국을 이 선거 제도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도 뜯어고치자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워싱턴에서 가까이서 본 미국의 디모크라시는 여론전하고 언론전입니다. 정치가. 그래서 언론전하고 여론전을 갖다가 얼마만큼 계획적으로 기술적으로 잘 이렇게 프로파간다 머신, 그러니까 이 홍보 기능을 잘 하는 팀이 선거 이깁니다.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여러분한테 솔직하게 트럼프 대신해서 사과 한마디 해야겠어요. 이 사람이 진짜로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미국을 반영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냥 중범죄자가 여론전하고 선거전을 이긴 것 뿐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이 사람 지나가고 나면은 미국의 민주제도는 다시 회복될 것이고, 그 민주제도는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87년에 와서 이 대통령 직선제 헌법 만들 때 그 가까이서 보면서 대단히 자랑스러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은 이한열 열사 죽을 때 그 이후로 더 많은 희생이 없이 민주제도를 정착하고 있다는 게 대단히 자랑스러웠는데, 느닷없이 작년 12월 3일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저는 이 한국의 민주제도가 가장 미국의 민주제도보다 우월한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 단임제 5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워싱턴에서 가까이서 본 미국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는 재선 자금 모으러 다니느라고 너무 바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임기 당선되고 나면은 그냥 레임덕으로 놀다 갑니다. 이것은 좋은 제도가 아닙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3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놨기 때문에 그 돈 믿고 재선하겠다고 했다가 6월 30일에 깨지고 나서
해리스 후보한테 넘겨준 게 왜냐 해리스하고 바이든 두 이름이 붙어 있는 선거 자본이기 때문에 두 사람 이름이 안 빠지면은 그 돈을 못 쓰니까 이 선거 전에서 그 돈 쓰느라고 해리스가 거기에 있었고 그래서 선거를 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한국에는 5년 한 번 기회 줄 테니까 잘해 보시오. 이건 너무나 좋은 제도인데 아까 국회에 여기서 말씀하신 분이 뭐 개헌하자고 어쩌고 하시는데 그것만은 손 안 대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독특한 시각과 해석 뭐 좋으시죠? 나쁘지 않죠? 네. 여러분 많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하신 말씀 많으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실 거면서. 순서가 왔으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 유시민입니다. 사실 6월 3일 대선 끝나고 이렇게 이런 자리에 안 나왔는데 오늘은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서울 사무소에서 나와달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거기 장학생이어서 뭔가는 보답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어서 뭐 큰 보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라도 오라 하면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00주년인데요. 재단이 만들어진 게 100년 전에 우리 프리드리히 에버트라는 정치인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바이마 시대 독일국의 대통령이셨고요. 굉장히 혼미한 정치 상황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하면서 중도좌파 또는 온건 진보 정치 세력을 이끌었던 분이시죠. 그 무렵에 나온 책이 그 정치학 하시는 분들이 다 아시는 늘 인용하시는 막스 베버 선생님의 소명으로서의 정치, Politik als Beruf라는 유명한 책인데 그게 1919년 초에 미넨 대학교 학생들한테 강연했던 내용입니다. 그 강연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 당시의 지식인들이 독일국이라는 이 나라의 미래와 관련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를 굉장히 생생하게 지금도 느낄 수 있습니다. 100년이 지났지만. 저는 이거 늘 비평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 참고하는데요. 좀 전에 우리 좌장께서 주신 질문. 왜 우리는 그 1, 2, 3, 12, 3 내란을 겪고 나서도 과반 획득을 못했냐. 민주당 후보가. 저는 영 다르게 봅니다. 무려 49%나 얻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탄핵당한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가 41%나 얻었냐. 저는 41%밖에 못 얻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김문수 후보가 41%나 얻었냐 이 질문을 바꾸면 그로부터 3년 전에 우리는 왜 윤석열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는가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더 거슬러 가면 1933년도에 독일 국민은 왜 히틀러와 같은 사람을 그 사람이 이끄는 나치당을 제1당으로 만들어줬는가? 이 질문과도 똑같은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일부 토론을 보면서 딱 한 가지 그 단어를 떠올렸는데요. 민주주의에는 최대한과 최소한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최대 민주주의의 최대한은 되도록 많은 사회적인 선을 이루는 것. 그게 민주주의의 최대치라고 저는 보고요. 근데 민주주의라는 이 정치제도, 민중의 지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제도는 그거에 별로 적합한 제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최대한의 선을 이루려면 그 플라톤이 말한 철학자를 왕으로 뽑아서 그 사람한테 권력 다 주면 그것이 최대의 선을 이루는 제일 좋은 제도라고 저는 봐요. 민주주의는 저는 최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최소의 민주주의는 악을 되도록 줄이는 것, 악을 최소화하는 것, 그게 저는 민주주의의 가장 유력한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최소 민주주의에 성공해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 일부에서 토론하셨던 많은 분들이 최대의 선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게 지속 가능하냐 물으시는데요. 저는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최소를 지키기만 하면 오래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 민중의 능력과 정치 지도자들의 역량에 따라서 높이 가기도 하고 좀 떨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저에게 늘 중요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가 최소를 지키느냐라는 건데 12.3 계엄이라는 것은 뭐냐? 이 최소를 무너뜨리는 행위였죠. 우리 사회는 그것을 방어해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지속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고요. 별로 저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많은 것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것만 있어도 돼요. 최소한. 그리고 이 최소한을 지키면서 우리가 지혜를 발휘하고 뜻을 모으고 역량을 결집해서 더 많은 사회적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로 늘 와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일부에서 나온 발제문, 거기 보면 정말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면서 해나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답이 되겠죠. 왜 과반을 획득하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질문은 어째서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온 사람, 대통령보다의 권력보다 더 작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권한을 무제한으로 휘두르면서 인간 사냥을 했던 인물을 어째서 우리 국민은 사회정의를 실현할 적임자로 보고 대통령으로 뽑아줬느냐.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최소한을 앞으로도 지켜나가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 답을 나름 갖고 있지만 아직은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저한테 답이 됐냐고 그러는데 제가 아직 답을 못 얻었습니다. 네. 좀 둔감해가지고. 요즘 제가 하나 보태서 질문 드릴게요. 아마 관심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가 5년 만에 정권을 넘겨줬잖아요. 그래서 숱하게 욕도 많이 먹고, 윤건영 의원님도 상황실장을 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고, 저는 정권이 넘어갈 때 정무수석을 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이제 특검이 거의 끝난 데도 있고 끝나가기도 하고, 지금 민주당의 얘기를 들어보면 추가 특검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고, 특별재판부, 내란 재판부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질문을 이렇게 좀 보태서 드릴 테니까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흔히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촛불연합이라는 게 적폐청산 때문에 흐트러져서 너무 이렇게 좀 왜소화됐다, 연합이 좀 줄어들어서 그것 때문에 좀 힘들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근래에 특검을 통해서 이렇게 이 국면을 끌고 가는 게 과연 그런 점에서 보면 도움이 되냐, 이런 우려들을 일부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질문까지 보태서 한번, 지금 민주당에 몸담고 계시니까 죄송합니다. 어려운 질문 드려서 말씀 주시죠. 예, 아닙니다. 그 민주주의의 길을 묻다라는 질문보다는 쉽습니다. 예. 국회의원한테 민주주의의 길을 묻는 게 이게 과연 온당한 처사인지 제가 예. 아니, 유시민 선배님 같은 분한테 묻든지 해야 되는데 맨날 싸우기만 하는 국회의원들한테 이런 질문을 물으니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아까 제가 애정하는 이철희 수석님, 사회자님의 질문을 받아서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왜 불법 내란 세력이 41%나 얻었냐에 대해서 저도 이 질문을 엄청 고민했거든요. 제가 내린 결론은 중간이 없는 세상 같았습니다. 중간이 없는 세상. 이 중도라는 개념하고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극단으로 나뉘어지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극우하고도 저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데 양극단으로 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정치가 사회 순기능을 하지 않고 극단을 자극해서 극단으로 몰고 가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정치가 돼버리니 한국 정치에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들었고요. 그러면 제가 가졌던 두 번째 질문은 한국 민주주의가 정말 취약한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유시민 선배님 말씀처럼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를 만들었는데 5년 만에 정권을 내주고 다시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또 3년 6개월 만에 응원봉
빛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한국 민주주의가 허약한 게 아니라 정말 강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도에 있어서는 허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논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건 저는 최소의 기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마징가 제트처럼 짠하고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민주주의지 일상을 해결하는 게 민주주의는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민주주의는 약하지 않다, 강하다라는 제 나름의 그냥 자의적인 결론을 내렸고요.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적폐청산 평가에 관한 부분인데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에 대해서 저는 반성할 지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적폐청산에 스크럼을 넓게 짜지 못했습니다. 스크럼을 좀 넓게 짜서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 스크럼을 넓게 짜지 못한 이유는 변명같이 들리겠지만 당시 상황과 맞닿아 있는데요. 그 지점이 현 이재명 정부도 똑같은 고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반면 교사로 꼭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지점이 그 지점입니다. 2017년 5월에 인수위 없이 등장한 문재인 정부, 2025년 이재명 정부하고 똑같습니다. 빛의 혁명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과제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가 주어지는데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적폐청산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협하는 순간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다만 타협이라는 부분과 사회가 나아가야 될 부분은 좀 다른 투 트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두 가지를 혼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말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짧게 하셨는데. 네, 우리 다음에 우리 허은하 국민통합비서관인데요. 바쁜 와중에 와주셨으니까 박수 한번 쳐주시죠. 고생 많으시죠? 예, 마이크. 예. 국민통합 잘 돼갑니까?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말씀 주시죠. 뭐 얘기하고 있는지 아시죠?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우선은 여기 이제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한 제가 감사함이 있고, 네. 아까 유시민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에서 초대를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오케이를 했습니다. 저희 그 대통령실 내에 계신 분들도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민주주의 관련된 토론을 한다고 하니까 가서 들어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왔고,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토론 주제를 가지고 막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제가 사람일까라는 반성을 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도 일찍 와서 이제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 듣고 싶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참모다 보니까 이제 업무 보고가 좀 생겨서 늦게 온 거 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어떠한 것은 그냥 제 생각일 뿐이고 대통령실의 생각은 아닐 수 있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제가 어떤 이런 모임에 온 게 대통령실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공식 석상에 선 건데, 그런 허락을 해준 것도 아마도 우리 그 에버트 재단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말씀으로 인사를 좀 드리고 싶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 번 더 첨언 드릴게요. 청와대 직책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 생각이 청와대 의견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 그렇게 해석 안 하시면 좋겠다는 거. 저도 있어봐서 압니다. 그러니까 그 전제를 갖고 좀 말씀을 편하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냥 편하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전 과정을 다 생략해서 나라 극복, 민주회복,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하는 이 정상화 과정이 대통령 연설이나 말씀 들어보면 고뇌가 참 많으신 것 같아요.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어떤 고민이 좀 있는지 그냥 편하게 두서없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 알아서 듣겠습니다. 네. 그 윤건영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적폐 청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국민통합 비서관이잖아요. 근데 국민통합이 봉합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저희 실에서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통합이라는 것은 정의로운 통합이라고 얘기하며, 그 정의로운 통합을 통해서 그 민주주의를 좀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2.3 그 사태를 보면서 느꼈던 점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기득권이 아니라 진짜 시민들이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여전히 강하다라고 윤건영 의원님 말씀해 주셨고 또 민주주의는 최소를 지키면 된다라는 말씀도 너무나 동의하는 것이 이 나라를 지켜나가면서 민주주의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시민 참여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3을 맞이하면서 저희 그 실 내에서도 특히 이제 저희가 국민 통합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국민 통합의 처음이자 끝은 모두 다 시민이다라고 생각하고 시민 참여를 어떻게 할 수 있고 늘 말로만 하는 공론화 과정, 뭐 수기의 과정 그것을 실질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우리가 노벨상을 받을 만큼 우리 국민들의 수준은 높아져 있는데 그 제도를 그러니까 평등하게 누구나 시민들이 참여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제 생각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또 뭐 한나 아렌트가 말했던 것처럼 사유하지 않는 시민에게 정치적 자유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근데 우리나라의 시민들은 너무나 사유를 많이 하고 생각들이 많으시고 본인의 생각들을 토론하고 주장하시는 것에 능력이 탁월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모세혈관처럼 늘 서울에서뿐만이 아니라 지방도 찾아다니고 읍면동까지 다니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국민통합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또 공론화하고 또 말씀을 듣는 것이 또 예산이 또 많이 드니까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또 AI하고 또 접목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세대나 그리고 뭐 젠더나 양극화, 지역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통합의 관점으로 얘기하면서 민주주의의 강함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사실 금주엔 제일 많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들이 이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토론회를 보시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의미가 있고 여러분의 생각이 너무 듣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훌륭하신 분들의 말씀을 계속 들어서 하나하나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까를 그러니까 활용해서 실질화시킬까만 아주 머릿속에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네. 많은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네. 아니, 듣기만 하지 마시고요. 말씀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좀 전에 우리 유시민 작가님이 발언 신청하셨는데, 하시죠. 먼저 하시고. 저부터. 예. 지금 어허나 우리 비서관님 말씀 들으면서 문득 생각난 건데, 짧게 할게요. 좋은 얘기예요. 시민 참여에 의지한다는 거는. 그리고 대통령께서 오늘도 보니까 소프트뱅크 손정희 씨하고 대화하는 게 쭉 그냥 라이브처럼 나오던데 정말 좋은 거죠. 시민들이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대통령이 어느 수준에서 누구와 어떤 대화를 주고받는지를 실시간으로 함께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마음만 먹으면 똑똑해지기 좋아요. 지금. 시민들 개개인이.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는 시민들이 알아서 해요. 그냥 조건만 만들어주면 참여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이 또는 이 대통령이 정보를 개방하고 모든 것을 보여주고 또 참여할 공간을 열어주면 참여하는 건 시민들의 몫이고 그건 시민들이 한다고 봐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그냥 해요. 그거는. 그럼 대통령실과 정부와 여당은 뭘 해야 되냐?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시민 참여가 중요합니다. 이런 말 하지 말고요. 그냥 할 일을 하세요. 권한을 가지고.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말고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이 우리의 최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좀 건의드리고 싶은 건데 공개적으로. 법원 있잖아요. 법원. 사법개혁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 법원개혁이라고 말하는 게 맞다고 봐요. 우리의 민주주의의 최소한은 뭐냐?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면 안 된다. 사회적 특수계급은 그걸 창설하면 안 되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딱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판사 중에는 헌법에는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그래 해주면 좋죠.
많은 판사들이 그렇게 하죠. 근데 안 하는 판사도 있습니다. 엉뚱하게 하는 판사도. 그럴 수 있어요. 판사도 무슨 부처님, 예수님이 판사하는 거 아니니까요. 어떤 판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최소의 민주주의는 그런 판사를 징계하는 게 최소의 민주주의예요. 법을 위반한 판사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판사는 재판에서 배제해야 됩니다. 이게 민주적 통제예요. 그 절차가 있어야 되고, 절차를 찾아야 되고, 있는 절차를 활용해서 집행해야 돼요. 저는 그런 판사들은 국회밖에 지금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탄핵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거 안 하기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어떤 공직자에게도 그 공직 수행을 할 때 자신의 자의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안 돼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누구든. 헌법에도 법률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법원은 특수계급이에요. 판사들은.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고요. 자기들이 특수계급임을 알고 있고요. 그걸 내세우고 있고요. 특수계급으로서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를 하려고 들면 헌법에 있지도 않는 조항을 들어가지고 그걸 배격하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예예요, 한 예. 그러니까 그 어느 집단도, 그 어느 개인도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면서 법을 어기면서 자기의 권한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게 민주주의의 최소 요구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여전히 사회의 많은 영역에 걸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사회의 영역에도 이게 남아있으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이거는 적폐청산이라는 말과는 어울리지 않고요.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그리고 부족하지만 제도가 있을 때에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그 권한을 행사해서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와 압도적 의석을 가진 여당이 국민 참여가 중요합니다. 이런 말은 그만하시고 자기의 할 일을 똑바로 함으로써 우리 민주주의를 지속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그 점을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래줬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거의 뭐라 혼내는 하신 분위기, 것 같은데? 혼내는 분위기인데. 자, 아까 일부랑은 분위기 많이 다르죠? 예, 좋죠? 이게 뭐, 답변하기가 참 애매모호한 겁니다. 이게 안 하셔도 그죠? 되고요. 예, 제가 네. 개인적인 뭐 말씀드리기도 뭐하고 이게 또 정부 모로 해서 기사 나가면 또 골치 아프고 이런데 그냥 그러니까 인간 허우나로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와 우리가 대수보 회의하고 비수보 회의하니까 그 대통령과 뭐 수석과 보좌관 회의, 비서실장과 회의하는 거 있잖아요. 아 그거 진짜 라이브로 틀어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듭니다. 그러면 아마 유시민 이사장님이 저희를 이렇게 혼내지 못하실 거다. 혼낸 건데요? 가장 그걸. 중요한 것은 아니 근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요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의 대통령은 기존의 대통령과 다릅니다. 가장 강조하는 것은 말만 하지 말고 움직여랍니다. 그래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만 우선 드리면 지금 건의사항이 여하튼 해결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네.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 할 일 열심히 하고 있고 그거를 홍보하지 못하는 게 속은 터지지만 조금만 지켜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시겠답니다. 예, 예. 예. 제가 이렇게 불러도 될 것 같은데, 우리 강혜원 작가님이라 그러셔도 되죠? 기자입니다. 평생 기자입니다. 기자, 저는. 예. 강혜원- 작가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이고 기자는 사실을 보도하는 사람입니다. 기자님 말씀하세요. 예. 워싱턴에서 정치 과정을 소세지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누구도 보고 싶지 않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결과만 보여주면 돼요. 그런데 정치에서는 이 워싱턴에서는 주어진 권한은 100% 씁니다. 국민이 뽑아줬으니까 이쪽으로 한번 해봐. 그리고 국민이 마음에 안 들으면 저쪽 팀한테 주는 겁니다. 그건 이 주권을 이번 기회에 가진 사람들이 가진 이 선출직들이 그 주권을 행사 안 한다?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유기입니다. 한국말로. 예. 그러니까 저는 햇볕 정책 때도 너무나 봐줬어요. 더 세게 밀어붙였으면 통일도 됐을 수 있었어요. 그때. 왜냐? 김정일이가
워싱턴에 오라고 클린턴 초청받고도 못 왔습니다. 비행기가 없어서. 그럼 우리가 비행기만 대줬으면은 국교가 그때 정상화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문정권에서도 그걸 좀 그냥 너무나 봐주는 식으로 했는데 이거 봐주는 거 없습니다. 정치에서는. 정치는 피 터지는 싸움이고 유권자들이 뽑아주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임기 내에는 할 수 있는 거 뭐든지 다 하고 또 평가받아서 재선임 되면은 또 한 번 해보고 안 그러면 기다렸다 다음 기회에 하는 게 정치입니다. 그래서 봐주는 거 없다는 게 정치고 여기서 perception 어떻게 보여지는 것이 정치입니다. perception 관리 잘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discipline을 잘 지켜야 됩니다. discipline은 뭐예요? 준비된 모습, 능력, 수련된 이 모습을 일반 사람처럼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화내지 말고 담담하게 일 처리하라고 뽑아준 겁니다. 그냥 조용히 일 잘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봐주는 거 없이. 예. 여기는 혼 안 내고도 좋은 얘기 하시잖아요. 그럼 이재현 처장님 유튜브 분위기로 동참하시죠? 한 말씀 하시죠? 아니, 이 분위기에 동참하셔야지, 지금. 네. 저는 아까 거기 약간 머물러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이 그 얘기를 하자고 하는 거는 아닌데, 지금 이제 내란 정식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스크럼을 넓게 짜지 못했다는 얘기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저도 좀 그게 되게 고민되거든요. 저는 적폐는 아니죠. 이 내란 정식과 관련해서는 관용은 당연히 없어야 되고 정말 단호하게 이번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란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지금 시민사회만 보더라도 너무 양극화돼 있고 같이 밥 숟가락도 같이 식사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정서적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한데 제가 통합을 고민할 건 아니에요. 저는 국민 통합이 제 목표는 아닌데 국가적 과제는 너무 많다는 거죠. 뭐 기후고 뭐고 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문제와 관련된 그 해법을 찾아가는 데는 대화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들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얘기는 잘 안 통하지만 저와는 좀 다르지만 이야기를 아예 안 할 수 없는데 단호함은 단호함인데 그건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이게 저로서는 굉장히 이제 활동가로 고민스럽고 시민사회 내에서도 우리 진영에서 하고 싶은 얘기만 열심히 이제 꺼내놓고 주장만 한다고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어서 점점 이제 그런 뭐랄까요, 요즘 뭐 정치에서도 많이 얘기하지만 수기 뭐 혹은 토론 소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혜가 많으신, 경험이 많으신 선배님들의 말씀 좀 들어보고 싶고 미국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니, 참여연대는 유튜브 안 합니까? 그냥 참여된 유튜브는 안 하는데요. 안 하나요? 네네. 네. 따로 하고 있지는 않고.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안 볼 것 같은데.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윤건영 의원님께 질문 드리면, 미국의 지금 이야기 딱 준비해놨는데 또 새로운 질문 하시고. 그거 하세요, 그럼. 아니, 하세요. 그냥 섞어서 하시면 되는데, 양극화가 심하잖아요, 미국도. 그래서 제가 본 미국의 용어 중에 파티에다가 이점을 붙어서 파티즘이라는 단어를 쓰더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당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다른 가치 판단이 여기에 종속되는 겁니다. 가장 최고의 기준이 이제 어느 정당 지지냐, 그게 파티즘이라는 것까지 붙였는데, 우리도 지금 그게 못지 않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야 간에 아무것도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되죠. 또 안 되겠습니까? 돼요? 네. 뭐 예산안도 이번에 5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 기한 내 처리했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서. 네. 아니, 그 옆에 이제 우리 허은하 비서관님 와 계시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아니고요. 국무회의 중계를 하잖아요. 전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우리 박능우 장관님이나 정현백 장관님 계시는데 국무회의 중계를 하면요. 죽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국무회의를 준비하는 공무원들이 죽어나요. 왜냐하면 대통령님이 어느 순간에 불현듯 질문을 막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 3배, 4배를 해야 돼요. 장관들이 안 깨지려면. 대통령께.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시간은 24시간 딱 정해져 있어요. 그 24시간을 국무회의에 준비할 게 아니라 부처
담당 직원들은 자기 일을 해야 되는데 국무회의에 준비하는데 또 시선이 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아까 유시민 선배님 말씀하셨던 일을 하라는 게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무회의 생중계 같은 거 좋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장관들이 실수도 할 수 있고 깨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모든 걸 잘해야 돼 라고 하면서 강박을 가지게 되면 국무회의를 준비하는 과가 생겨요. 예, 실제로는. 그렇게 되면 이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그런 거는 그냥 청와대 상황실장 했던 사람으로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고, 저는 제가 요새 갖는 고민을 조금 전에 그 법원개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법원개혁과 관련해서 좀 연동을 시켜보면 저는 법원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청산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인데, 자 그러면 그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면 내란청산의 기준이 어디일까라는 고민이 들어요. 어디까지 해야 내란청산이지 우리가? 그리고 내란청산 이후에 포스트 내란청산은 뭐지? 라는 고민. 통합일까? 통합은 어디까지일까? 라는 고민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정치하는 사람으로서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모델을 김대중 대통령에서 찾고 있었어요. 저는. 뭐냐고 하면 김대중 대통령 취임사를 보면 당시 IMF로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망가졌을 정도로 망가졌을 때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개혁들 조치들을 취해 나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놓치지 않았던 게, 야, 대한민국이 가야 될 지점은 저기야. 통합의 과제는 저기 있어. 라고 던졌거든요. 취임사에서. 그런 게 지금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 그런 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의견을 좀 모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내란청산 과정에서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허비스 의원님, 예, 말씀하세요. 지금 이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큰 소리 들었던 참여와 그리고 또 이지연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랑 연결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질문하셨잖아요. 통합은 어디까지인가 했을 때 아까 제가 통합은 봉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 기준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헌법 수호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뭐 민주냐 반민주냐라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민통합이 어쩌면 민주주의의 마지막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일이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국민통합에서 우리가 국민통합위원회라는 것을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곳은 대화기구로서의 그 활용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민주당이니까, 우리는 국민의힘이니까, 우리는 뭐 진보당이니까 하면서 따로따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같은 테이블에서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토픽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그것만 해도 우리 성공한 거다라고 생각을 우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같은 테이블에 앉고 싶어 하지 않아요. 대화를 아예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양극의 극, 우, 극 이렇게 된 분들과는 어렵더라도 대화를 시도하고 싶은 분들, 사실은 12.3 사태 때도 그때 현장에 나오셨던 분들이 커뮤니티에서 같은 스포츠를 좋아하다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정치적 얘기를 하지 않는 커뮤니티의 사람들이 대화하다가 나오신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통합은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이해 안에서 서로의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래 너는 저것 때문에 그랬었던 거구나, 이것 때문에 그랬었구나 라는 것을 좀 대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번 여튼 정부에서 통합실에서 해보고 싶은 일이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사실 참여라고 말씀드린 그 참여라는 것이 누구만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국민통합은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좀 전에 주최 측에서 플로어 질문을 좀 받자라는 제안을 주셨는데요. 참여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우선은 여기 나와 계신 패널들에게 한 가지 더 짧게 좀 말씀을 듣고 플로어 질문을 받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지율이 말해주다시피 잘하고 계시잖아요. 다수의 국민들은 잘하고 있다는 평가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내밀하게 또는 세밀하게 국정을 지켜보고 있으신 분들로서 여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요걸 좀 더 하면 좋겠다라는 게 혹시 있으시면 충원 삼아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지연 처장님 딴 데 자꾸 쳐다보시는 거는 빨리 안 하시겠다는 거죠? 말씀을 먼저 하실래요? 아니면 좀 이따 하시죠? 예. 어떤 면에서는 잘하시는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참여연대 입장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이제 구체적인 정책으로 들어가면 또 재미없게 유튜브는 안 해봐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만 걱정거리는 있습니다. 뭐 윤석열 정부에서 워낙 많이 파탄냈던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 근데 앞으로 돈 쓸 일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제 세제 정책은 세금 정책은 시민사회 요구하는 것과는 조금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초부자 감세와 그 민주당이 그 전의 행보가 크게 다르지는 않았었는데 그 부분이 모르겠어요. 뭐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그런 고려들이 있으실 수 있지만 그래도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제 흐름을 잡아가면 앞으로 되돌리기가 쉽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에서는 굉장히 이제 우려가 많고 강력하게 비판의 목소리도 내는데 사실 그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대부분 이제 시민사회 내에서도 지지를 많이 받기가 어려워서 시민들에게 그렇죠 세금을 더 내고 싶은 분들은 많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한국 사회 미래를 생각했을 때 굉장히 많이 우려스럽다. 일단 그게 하나 떠오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강영원 작가님, 기자님. 네. 미국에서 성공하는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이 찾고 있는 싱글 이슈를 항상 아이덴티파이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후보가 자기가 지향하는 한 가지 이슈만 동의하면은 그 후보를 찍는 게 유권자들의 습성이기 때문에 그 싱글 이슈 보터들을 어떻게 아이덴티파이해서 satisfy 하냐에 따라서 그 정치인이 재선되고 안 되고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자꾸 한국에서 뭐 웬만큼 하고 봐주고 인간적이고 어쩌고 이런 말들이 전혀 정치적인 용어가 아닌 용어라고 저는 들리고 있고 그냥 웬만큼 하는 게 아니고 시계의 추가 항상 완벽하게 한쪽 갔다 와야지 이쪽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정일관 똑같으십니다. 봐주지 말고 해라. 예, 유시민 작가님. 예, 아까 일부 토론에서 선거제도 얘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 그러니까 사실 우리 프레드 에버트 재단이 독일의 재단인데 독일이 지금은 아닌데 한때는 그 수출 세계 챔피언, 무역 세계 챔피언이었거든요. 지금도 거의 세계 챔피언급입니다. 독일 사람들이 제일 자랑하는 수출품들이 여러 개 있는데 보통 뭐 자동차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아니고 선거제도예요. 동유럽 옛사회주의 국가들이 민주주의로 체제 전환을 할 때 되게 모델이 되었던 제도가 독일 연방공화국의 선거제도예요. 1인 2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런 거요. 그러니까 거의 가장 모범적인 제도거든요. 저도 독일식 제도 했으면 좋겠어요. 의석 수 좀 늘려가지고. 근데 이 제도라는 거는 누가 백지에다가 이렇게 제일 좋은 제도 생각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경로 의존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정부는 그 논의는 정치권이나 이런 시민사회나 이런 데서 하고요.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일에 집중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지율 관련해서 보면 옳은 얘기, 좋은 얘기, 막 먼 시야를 가지고 볼 때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거 이런 거 중요해요. 대통령 되고 나면 막 역사와 대화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안 돼요. 그러면 망해요. 그거 역사와 대화 제일 많이 하고 제일 멀리 보고 했던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제가 겪은 바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지율이 형편없었고요. 집권 내내 엄청 욕자하시다가 후임자 구박받아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은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그래서 제일 잘한 대통령을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런 대통령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개인적인 소망인데 현직에 계실 때 국민에게 사랑받고 이해받고 지지받고 의기양양하게 퇴직하고 나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그런 대통령을 저는 보고 싶어요. 그래서 길게 보는 거는 시민사회와 지식인들이 하고요. 대통령은 임기 5년 안에 성과 낼 수 있는 거,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거, 그런 거에 집중해서 하고요. 그리고 긴 시야에서는 여러 논의해서 저도 독일식 선거제 들어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소망이 있으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예,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청와대 8년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험치에 입각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개인의 힘보다는 조직의 힘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계신데, 대통령도 잘하고 계신데, 개인의 힘은 한계가 너무 뚜렷하거든요. 저는 일종의 총량의 법칙을 믿어요. 사춘기도 총량이 있고, 인생에 있어서, 알코올도 총량이 있고, 다 총량이 있어요. 개인은 그 총량이 딱 정해져 있는데, 조직은 그걸 넘어설 수가 있거든요. 국정 운영은 개인기로 버텨나갈 수 있는 게 길어야 2, 3년이에요. 근데 조직은 5년을 채울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새 정부가 조직의 힘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조직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 다양성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그 조직이 다양성을 포괄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탄탄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잡탕밥이 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네. 하나의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공감대를 가지고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러나 그 조직은 다양해야 된다. 다양성이 확보돼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허비서관님,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하시죠, 그래도. 현직에 있을 때 사랑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저희끼리는 얘기합니다. 이대로 일하면 절대 망할 일이 없다. 잘 될 것 같다. 여하튼 너무 저희 칭찬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들어간 지 지금 2달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개인의 힘보다는 조직의 힘을 믿자라고 말씀하셨던 거, 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부족함을 좀 많이 느끼는 게, 현재까지는 우선 너무 그 리더만의 그 능력으로 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내부에서도 좀 하고 있어서 좀 더 조직화, 그래서 매뉴얼 만들고 하는 부분에 고민하고 있고, 또 그 조직의 힘에 감사하게도 다양성 확보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다양성 확보의 또 허은아가 하나의 또 상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부 내에서 저는 그냥 어떤 뭐 뒤에 서 있는 그림이 아니라 진짜로 열심히 다양성 있게 다양한 발언을 하면서 함께 일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으니 저는 열심히 그냥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박수 한번 쳐주시죠. 한마디만 붙이고 가도 될까요? 플로어로 가기 전에. 네, 하시죠. 두 분 말씀에 다 공감하고요. 뭐 대통령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죠. 조직이 필요하고, 조직 내에서는 또 다양한 견해들이 있어야 되고, 서로 잘 교류해야 되고, 다 동의합니다. 근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비극적인 건데, 대통령실은요, 재래 언론만 상대해요. 예. 예, 레거시 미디어. 저는 그걸 재래식 언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재래식 언론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최근에 한 2군데 이제 온라인 매체가 들어가긴 했지만, 재래식 언론사에 속해 있는 재래식 기자들하고만 소통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뭐냐? 그걸 거의 안 봐요. 지금은 거의 뉴미디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과 대통령 주변에,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실제로 행사하고 있는 그 집단이 처해 있는 미디어 환경이 너무 많이 달라요. 저는 이 문제를 대통령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극복해 보려고 지금 여러 노력을 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 재래식 언론과 가까이 있다는 것이 꼭 나쁘지만은 않아요. 늘 물어뜯을 기회를 노리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언론사들이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국회의원하고 비서관이 뭐 문자 주고받은 것 때문에 인사청탁 난리가 났잖아요. 이제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하지 마세요. 저는 몹시 위험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통화, 우리가 주고받는 모든 메시지, 이것이 전부 도청되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조선일보나 이런 재래식 언론 기자들에게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 내가 주고받은 모든 메시지가 내일 아침에 어떤 이유 때문에 갑자기 만천하에 공개된다 하더라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당당해. 법적으로 문제없고 도덕적으로 떳떳해.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라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지금 상황이. 예, 그 점을 저는 진짜 공개적으로 경고를 드리고 싶어요. 발언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고 싶은데요. 네, 하십시오. 예.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모셔다가 무궁화 훈장을 줬잖아요. 근데 수여식이 없었어요. 저는 절호의 이 센츄리에 한 번 있던 포로 오퍼튜니티를 안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미국 대통령이 고개 숙이고 그걸 받아서 갔어야지 목에다 걸어주는 수여식을 왜 안 하고 물건 전달하듯이 박스에 넣어서 주고 말아요. 저는 이것이 아마추어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걸 못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주는 사람 마음도 있었겠죠. 예. 즉석에서 그 자리에서 꺼내서 보여주면서 목에다 걸어주면 그런 여유가 안 보여야지. 네. 멋이 안 보인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냥 기본만 하고 있지. 네. 네, 저 사회자라서 발언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제가 좀 끝으로 하나의 사례만 좀 참고 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뉴욕타임스에서, 레가시 미디어입니다. 제리식 미디어에서, 트럼프는 피크를 찍었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레임덕 얘기도 나오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트럼프, 그 기세등등한 트럼프가 지지율이 지금 30%대까지 가 있고, 피크 찍고 지금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이유를 따져보니까, 조사하시는 분들 해보니까, 뭐 그 사람이 워낙 이른바 독재적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물가와 같은 먹고 사는 문제에서 사람들이 지금 등을 돌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유능한 정부는 결국 먹고 사는 문제에서 그 유능함을 체감하게 실력을 발휘해 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참고 삼아 드리고요. 플로우 얘기 좀 듣겠습니다. 손 들고 받을까요? 예, 제일 먼저 드셨습니다. 혹시 특정인에게 질문하는 거면 지목하고 하셔도 됩니다. 여기 먼저 하셨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 하시죠. 이어서 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사회를 하세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최종현 변호사입니다. 아까 일부 토론에서도 잠깐 언급은 됐습니다만은 민주주의가 사실은 일터에서 실현되는 것도 중요한 한 축이고, 사실은 어떤 가장 실효적인 수단은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고요. 조합원들의 의사를 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10일이면은 제가 윤건영 의원님과 허은하 비서관님께 이제 좀 건의 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 10일이면은 개정노조법 2, 3조가 시행이 됩니다. 근데 3조보다도 사실은 중요한 게 2조입니다. 정부가 사실은 우리나라는 퍼블릭 섹터가 굉장히 넓고 공공기관이 굉장히 많은 국가인데 뭐 정부 주도의 성장을 거쳤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공공기관에 있는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쿼터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통제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노조법 2조가 발효가 되면은 결국에는 대정부 교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노조법 2조에 맞춰서 대정부 교섭을 적극적으로 할 의지를 좀 보여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민사회 관련된 문제입니다. 집시법 개정안이 지금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심사를 통과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갑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절대적인 집회금지 구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 어떤 확산, 뭐 직무저해 우려 이런 게 없을 때만 허용이 된다고 하는데, 그거 경찰이 절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집회 허가제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어떤 시민사회와 갈라질 수 있는 분기점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받아도 되겠죠? 답변을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질문, 네, 하시죠. 저는 먼저 소개를 드리면, 아까 문희상 의장님하고 존경하는 우리 백이선 의원님을 모시고 온 김재중 재단의 남북환경포럼 상인 대표 선계현입니다. 무리장님하고 닮으셨어요. 예, 제가 좋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진짜 제가 그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유 작가님이랄지 이철이. 그래서 또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을 짧은 소견, 식견이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먼저 결론부터 하면 기회다라는 말씀을 놓고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항은 현재 이제 용산인지 청와대에 오지만 허은하 비서관님이 계시는데 제가 기회라는 건 뭐냐면은 정치란 것은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이해 관계자 관계를 조정하고 통제를 해서 국가의 정책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그 본질의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윤석열 정권이 이제 이렇게 끝나고 그 기조 효과로서 이재명 정권에서 지금 굉장히 어떤 반사이익도 많이 얻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밖에서 보기에는 얼마나 안에서는 노심초사하고 절치부심하시겠습니까? 그나마 그래 행복합니다. 그런 걸 보면은. 그런데 이 밖에서 보는 저희들 입장에서 상당히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기회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저는 윤석열 씨를 다른 면에서 볼 때 굉장히 고마운 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저로의 기회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번 기회에 정말 그 우리 유시민 작가님 말씀처럼 맥이 좀 닿아 있는데 지금 혁신적으로 과감하게 신속하게 이 모든 걸 이게 혁신을 해서 이번 차제에 향후에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저만한 생각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짧게 제 짧은 소견을 말씀드려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의견을 주신 것이라요. 두 분이 참고하실 것 같고요. 또 손 드신 분, 저 뒤에 손 드셨네요. 여기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질문을 좀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오늘 들으면서 좀 용어가 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발제문이나 여러 군데에서 반헌법 세력, 체제를 전복하려는 반체제 어쩌고 하면서 이제 반헌법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어쩌고 이러는데 사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 20세기 동안은 반헌법 세력이고 체제 전복을 꿈꾸는 세력이었는데 21세기에 들어와서 갑자기 체제 수호 세력이 되고 헌법을 지키려는 세력이 된 것 같은 느낌인데 그 용어를 쓸 적에 그게 지금의 기존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던 내란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맞는 말인데 그게 나쁜 이유는 그걸 폭력적인 방식으로 계엄이라는 방식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크고 그런 거지 체제를 바꾸려고 했거나 헌법 질서를 어떻게 이렇게 전복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식으로 용어를 사용하면 그러면은 이 체제는 계속 수호하고 이 헌법은 계속 수호해야 한다는 그런 식으로 들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용어에서 반헌법 세력을 어떻게 해야 된다거나 무력화시켜야 된다거나 약화시켜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용어를 사용하면 그러면은 어떤 지금 체제보다 더 어떤 다른 체제를 꿈꾸거나 지금의 헌법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사회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과 서로 약간 안 맞는 것 같아서 용어가 자꾸 거슬리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그 민주당 내에서 이제 정당 해산 논의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좀 위험한 게 아닌가. 설득을 하려면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게 체제를 전복하던 것이든 반헌법적이든 뭐든 간에 언어로 설득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고 얼마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다만 거짓 정보나 허위 정보나 유언비어나 나쁜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헌법에 반하거나 체제를 전복하려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폭력적인 방식으로 하려고 했다는 게 문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때 반헌법 체제전복 세력이셨던데 셨잖아요. 한 말씀 해주실래요? 공감하십니까? 예.
저는 지금 어느 정당의 당원은 아닌데 독일 사회민주당 얘기 또 하죠. 독일 사회민주당 강령을 제가 한국어 버전으로 요약해서 이제 소책자를 만든 적이 있어요. 한 20년 전에 여기 서울 에버트재단 서울 사무소에서 저보고 해달라 그래서 했는데 제가 그거 하느라고 독일 사회민주당 강령을 다 읽었거든요. 거기서 되게 눈이 번쩍 뜨이는 문장들을 여러 개 발견을 해갖고 나중에 글 쓰거나 강연할 때 엄청 많이 써먹었어요, 제가. 그 중에 하나가 지금도 그 강령은 안 바뀌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법치를 존중한다. 법을 지킨다. 우리 사회민주주의자는 법을 지킨다. 그러나 더 높은 가치,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법을 어길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문장이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국민 주권 또는 저항권 이런 거죠. 그게 이제 나치의 경험과 다 관계가 있는 겁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박정희 정권이나 혹은 전두환 정권이나 이럴 때 뭐 법을 어기면서 시위를 하고 뭐 밤에 뭐 소위 불법 유인물을 돌리러 다니고 심지어 화염병을 던지고 다 법률에 비춰본 불법 행위들이었죠. 이제 그때는 헌법도 엉망인 헌법이었고 우리는 진짜 민주적인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법 위반하는 건 맞지만 법을 안 지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대로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지만 당시 뭐 당국에서는 저희 보고 이제 법치를 파괴하는 불순분자, 폭력분자 그렇게 비난을 했고요. 법원에 가면 판사님들은 다 또 그랬다고 해서 징역 다 주고 다 그랬던 분들이거든요. 지금 와서 뭐 상권 분립이니 뭐 법원의 판사의 뭐 사법부의 독립이니 하는 분들이 제가 지금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1975년 4월 9일 날, 4월 8일 날은 그 긴급조치 4호 가지고 소위 인혁당 재건이 사건으로 8명이나 사형 선고를 하고 오후에 사형 선고하고 그 다음날 새벽 5시부터 8명을 30분 간격으로 사형장으로 끌고 가서 다 죽였습니다. 그거 다 한 사람들이 판사들이에요. 지금은 전부 재심 무죄 판결이 났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뭐 체제 전복 세력, 헌법 파괴 세력이라는 비난을 그 사람들한테 들었던 거에 대해서 조금도 도덕적인 거리낌이 없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늘 민주주의 헌법을 좋아하고 그 헌법의 실현을 위해서 뭐 별 힘은 없지만 그냥 나름 노력하는 시민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범답안이죠. 네. 좋은 말씀이세요. 네. 박수 쳐주는데 그냥 한번 주시죠. 크게. 질문 아까 손 드신 분이 여기 저 뒤에, 죄송합니다. 뒤에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외국인이신데요. 불러 계신 분들 통역은 뭐 일본어로 들으시면 된답니다. 예, 하시죠. Hello, I'm Young Hashinika. Good afternoon. And thank you for organizing this conference and for putting together a very lively panel. I've learned a lot. My name is Hans Schadl. I teach at the Political Science Department at Yonsei University, Chungchi Radio Hakwa at Yonsei. And I wanted to just push you a little bit further. This is for anybody on the panel. I'd like to hear a little bit more about what you mean by integration, national integration, especially the minister, and whether that's a very difficult objective for a ministry to frame right now if the divisions in the country are more complicated or more serious than simply progressive versus conservative. If the divisions are actually constitutional versus anti-constitutional, or rule of law versus martial law, or anti-insurrection versus pro-insurrection, how in that kind of climate can bridges be built across the divisions? And I'd connect this with the appeals we've heard all afternoon with deliberation, and I wonder, deliberation of course involves bringing together
differing perspectives in a forum that has a lot of reasoned and inclusive discussion with the potential to transform perspectives or preferences. So I wonder what kinds of formats, this is for any panelist, you think might work for deliberation. Can better deliberation in Korea come about either through existing institutions or new institutions that don't exist yet here but could be created? And what would that kind of good deliberation look like in the Republic of Korea at this moment? Thank you. 네, 이거 통역기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국민통합을 얘기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 국민통합을 위해서 수기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와 관련돼서 좀 구체적인 방안들이 어떤 게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좀 안쓰럽습니다. 네. 그래도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너무나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런 숙제를 이번 정부에서는 작은 숙제라도 풀어보자라는 게 저희의 아까 바람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시민이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면서 탄생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시민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제 생각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이해한 부분인데, 우리의 대통령도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 보수,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숙제인데, 국민통합이라는 것이 사실은 정말 오랜 정부부터 계속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국민통합위원회라는 것도 매 정부마다 있었죠. 네, 문재인 정부 때 잠시 폐지됐다가 또다시 생기고 계속 생겨나가고 있지만, 결국엔 보수가 진보 만나고 진보가 보수 만나는 사진 찍다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사진 찍는 그런 통합의 상징적 모습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수기, 공론화 과정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조금 전에 잠시 제가 말씀드렸던 우선 통합위원회 자체가 그 대화 기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테이블 안에 그 보수든 진보든 사람들이 앉아서 대화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는 우선 너무 브로드하면은 풀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사회 5대 갈등 먼저 해결하자. 근데 그것도 어디에서도 풀기 어려운 것들이긴 합니다. 아까 말했던 이념, 그리고 세대, 젠더, 지역, 양극화, 이 부분을 5년 안에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보자. 그래서 어제 회의 때도 발표를 한 게 있는데요.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면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으로 국민들께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걸 조금이라도 만져질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가는 게 숙이고, 이게 바로 공론하고, 그래서 나랑 말도 안 될 것 같은 20대랑 20대 입장에서 나랑 말도 안 될 것 같은 60, 70대랑도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벌써 저희 실에서는 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정의당 모든 분들 함께 모인 청년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얘기하는 친구들과 정치를 하지 않는 친구들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가 된다라는 걸 느끼는 걸 지금 시도하고 있고, 그게 좀 반응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숙제입니다. 아주 어려운 숙제인데, 아주 어려운 것은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부터 제대로 해야 그 다음에 어려운 미적분도 풀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교과서에 써 있는 수기 과정부터, 그리고 공론화 과정, 그래서 미세혈관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참여하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국민이 답을 주실 거라고 믿는 정부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이셨는데, 마이크 주시죠. 저는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라는 곳에서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는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 시민운동의 한 최근 10년의 역사 안에서 대통령을 2번 탄핵하게 되는 일에 참여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 현장의 스텝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광장을 좀 설계하고 뭐 운영하는 과정이었는데요. 그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직전에 사실은 모 정당의 모 강연에서 민중운동의 시대, 시민운동의 시대는 가고 정당운동의 시대가 왔다. 그리고 사실은 시민사회에서 굉장히 시리에 좀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엄과 내란이 터졌죠.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이 정당 민주주의의 시대에 우리는 공익적 사명감만으로 계속 시민운동을 해야 되는 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장에서 일정한 상황이 터지면 또 달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정당, 시민사회, 그리고 정부, 상호 존중의 관계들, 오늘 제목이 민주주의의 길을 묻다인데요. 앞에 계신 분들한테 이 상황에서 시민운동의 길을 좀 묻고 싶습니다. 물론 특정한 개인의 의견이었고 또 다양한 토론이 필요하겠지만 혹시 앞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특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렵죠. 같은 업종에 계시니까 답변하기가 좀 그러시고 대표 선수니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긴 하는데 이제 그런 고민이 있으실 거라는 건 이제 짐작이 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건 답은 없는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 시민운동이 크게 펼쳐지냐 하면 제도로 존재하고 있는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그때 주권자인 국민들이 이 제도를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요구를 실현하는 것이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 다른 방식으로 그 요구를 표출합니다. 저는 그것이 민주화운동이었고 시민운동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시민운동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제도가 제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말하자면 모든 문제들을 그렇게 잘 해결하라고 정당이 있고 선거가 있고 정부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거기 안에 들어가서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는 1차적으로 이제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안 되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바깥에 뭐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사이에 어떤 울타리나 어떤 장벽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판단해서 지금은 제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뜻을 펼 수 있을 때야. 그러면 들어가서 하고요. 해보니까 안 되네. 그럼 또 다시 나와서 하면 되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굉장히 좋은 example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프로포지션 제도가 있어가지고 유권자들이 법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선거에 투표한 사람의 몇 %가 서명을 하면은 그 법안이 다음 선거에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그런 국회 300명이 못 만드는 법을 시민단체들이 만들어서 서명운동을 통해서 법을 만드는 할 일 너무 많습니다. 대한민국 건물 전부 다 과장 안 하고 플러밍, 배관 시설이 엉망입니다. 여기 배관법이 없어요. 미국식 배관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내 안에서 하수도 냄새가 나는 건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대한민국. 선진국으로 가기 너무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법안을 만들어서 시민사회가 사회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좀 주제넘게 한 말씀 보태면, 우리가 이렇게 민주주의 회복력을 얘기할 때 어쨌든 광장에서 시민들의 힘으로 저지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를 막아냈고, 박근혜 대통령은 정당보다 먼저 광장에서 외쳤고, 이번에는 국회도 잘했습니다만 광장에서 어원봉 들고 비체혁명을 해낸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시민운동이 했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 민주주의의 튼튼한 기반으로 남아있다.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일상적으로 이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펼칠 거냐의 고민이 있을 텐데, 그건 아무래도 현업에 계신 분들이 풀어야 될 숙제 아닐까 싶습니다. 질문 한 번만 더 받을까요? 빨리 손 안 들면 마칩니다.
예, 그러면 1부와 다르게 2부는 조금 편안한 얘기, 현재 우리가 당면한 얘기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했고요. 그걸 제가 유튜브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패널로 오신 분들이 너무 토론을 잘 해주셔서 들으시는 분들이 재밌게 들으시고 또 몰입감 있게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좋은 토론회를 해주신 좌장님과 토론자들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1부, 2부 토론회를 마치고 바로 이 자리에서 만찬으로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좋은 식사를 준비해 주셨으니까 많이 식사를 하시고요. 특히 채식 옵션도 10개 정도 주문할 수 있다고 합니다.